안녕하세요. 저희는 풀타임 토커를 꿈꾸는 파트타임 토커, 저는 파니. 저는 알마입니다. 오늘 떠들어볼 주제는 박찬욱 감독의 사이보그지만 괜찮아입니다. 파트타임 토커는 스포일러를 포함하는 팟캐스트이니 작품을 아직 감상하지 않은 분들은 주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2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번 너바나 더 밴드 편이 나가고 주변에 이 영화 꼭 보라는 추천을 막 하고 다녔는데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알마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해가 길어지고 돈이 쓰고 싶어지는 여름. 잘 극복해보려고 도시락을 싸서 들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오! 인터넷 쇼핑도 좀 자제하고 하지만 실패했고요. 네. 요즘은 집는 족족 아주 사무치게 좋은 책들을 읽게 됩니다. 파니도 여름나기 잘 하고 계시죠? 잘 할 뻔했는데 최근에 세계인의 축제가 열렸잖아요. 이거 언급해도 돼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뭐 길게 얘기할 건 없고요. 이 축제가 여름에 열리니까 여름을 재밌게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신 시기상으로는 이전이지만 제가 이걸 위해 1년 버틴다 싶을 정도로 좋아하는 DMZ 피스트레인 페스티벌에서 한을 풀었어요. 그리고 1차전 승리 당일이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정말 좋았답니다. 1차전 결과에 따라서 제가 전재준이 될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안전운전해서 다녀왔고요. 이번에도 정말 좋았지만 매년 더 더워지고 있다는 거를 실감해요. 2년 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더울 때마다 분수에 들어가서 물을 맞았답니다. 저도 매년 가보곤 싶은데 뚜벅이 신세라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 분수가 혹시 분비자인가요? 네, 맞아요. 저 늘 궁금했는데 이거 분수 이비자예요? 네네네. 그곳에서 페스티벌 시작부터 종료까지 DJ들이 하루 종일 음악을 틀어주고 또 관객들은 그 음악에 맞춰서 하루 종일 춤을 추는 곳이라서 스페인 이비자 클럽의 이름을 따와서 분비자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제 집에서 선풍기 켜두고 파니 재밌게 노나 하고 스토리 보는데 정말 저까지 다 재밌더라고요. 네. 저는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니까 축구 결과 보고 다행이라고 안도했고요. 네. 제가 카톡도 보냈죠. 맞아요. 다행이다. 특히나 This is 분비자 스토리가 정말 웃겼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디스코가 무슨 텐트 안에 구겨져가지고 막 디제잉을 하고 맞아요. 계셨다고. 너무 웃겨요. 근데 저는 에너지 레벨에 비해서 체력이 좀 안 좋아서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조용히 있고 싶어하고 막상 현장에는 늘어져 있었을지도 몰라서 역시 대리만족이 짱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가서 또 러쉬 부스에서 머리 감으셨으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분비자 대신 알마도 여름을 상큼하게 날 수 있는 이번 주 영화 얘기해볼까요? 사이보그지만 괜찮아는 박찬욱 감독 영화 중에서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이거 파니가 만점 주신 영화죠? 맞습니다. 저희는 별점 매기는 것도 공유하는데 가끔 똑같은 별점 주면 감동하고요. 맞아요. 너바나 더 밴드도 그랬죠. 그쵸. 좋아하신다는 건 알았는데 만점인 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제가 이걸 처음 극장에서 봤을 때는 어린이였어서 이 영화 이야기를 다는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어린이가 이해하기엔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어른이 된 후에 다시 보니까 그 이야기와 메시지가 이제야 읽히더라고요. 단순히 예쁜 영화만은 아니구나. 되게 심오한 맥락이 담겨 있는데 그걸 유니크하게 담아낸 멋진 영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별점을 올렸죠. 극장에서 박찬욱, 정석영의 사이보그지만 괜찮아를 보는 어린이. 범상치 않고 멋진데요? 감사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응애 대신 가불은 불가. 외쳤을 것 같은 느낌. 옹알이는 완전 이거고요. 완전 박찬욱의 엠버서더의 성장기. 재밌네요. 네. 싸윈도 대표적인 것 같은데 확실히 커서 보면 더 좋은 영화들이 있죠. 저는 천하장사 마돈나나 마틸다, 맞자 돌림인데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멋진 영화, 그렇다면 싸윈의 시놉시스 들어가시죠. 네. 엉뚱한 상상이 가득한 신세계 정신병원. 어느 날 자기가 사이보그라고 생각하는 소녀 영군이 이곳에 입원합니다. 형광등, 자판기 등 기계에 말을 거는 영군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평소 남의 특징을 관찰한 후 훔치기를 잘하는 남자 일수는 그런 그녀를 유심히 관찰합니다. 사이보그는 밥을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점점 야위어가는 영군을 위해 일수는 자신의 능력을 총동원하지만 영군은 여전히 밥을 거부하며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일수는 그녀를 위해 최후의 방법을 준비하는데
영화 초반부는 영군이의 증상에 대한 영군이 엄마와 담당의 슬기의 대화로 시작되는데요. 라디오 공장에서 일하던 영군은 본인이 사이보그라고 믿으며 신체 개조를 직접 하게 돼요. 영군이 엄마의 대사가 배경으로 깔리는 동안 이제 화면은 부지런히 바뀌는데요. 뭐 제작 투자, 촬영, 미술, 소품 등의 스텝 이름을 그 화면 여기저기에 배치를 해뒀어요. 맞아요. 그리고 소품에 어울리는 폰트를 썼잖아요. 예를 들어 컴퓨터 모니터에는 타자기 폰트를 사용했죠. 벌써 이 영화의 미술과 미장센이 심상치 않을 거란 느낌이 옵니다. 오프닝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공장부터 압도적이에요. 초록색 공장에서 빨간색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사람들이 나란히 앉아있고 영군이에게 어떤 작업을 지시하는 나레이션이 깔리는데요. 성우분 톤이 이 영화랑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공장은 사실 잠깐만 딱 지나가는 공간인데도 그게 기억에 되게 오래 남잖아요. 네. 약간 그 프랑스 영화 아멜리에 같은 색감이기도 하고요. 이어서 나오는 영화의 주 무대가 되는 정신병원도 너무 예쁘고요. 영화를 쭉 보다 보면 그 1순위의 가면들도 엄청 완벽하게 조형돼 있거든요. 맞아요. 역시 한국 대표 미장센답습니다. 근데 저는 임수정 배우가 눈썹 탈색을 하고 나오시는 걸 보고 와, 이 감독, 이 사람의 미감이 물론 뭐 미술 감독도 있었겠지만 엄청 세련돼서 앞서 나가는구나. 이 컨펌을 내리기까지 그걸 느껴서 다시 놀랐어요. 그리고 영화 내내 임수정 배우가 세미 스모크 메이크업을 하고 나오잖아요. 빌리 아일리시처럼 점막 꽉 채운 아이라인. 네네. 영군이는 밥을 안 먹으니까 약간 쾌해 보이도록 캐릭터의 외형을 구축한 거겠죠? 네네. 최근에 저도 눈썹 탈색이 하고 싶어져서 사실 바로 어제 하긴 했는데요. 엄청 오래 하고 싶어 하셨죠? 맞아요. 이 얘기를 친구한테 했더니 친구가 자기는 눈썹 탈색한 사람을 보면 왠지 밥 말고 젤리나 라떼 이런 걸로 끼니 때울 것 같다는 말을 했었는데 버블티로? 네. 공차 한 잔으로 칼로리 채우는 이거랑 비슷한 이유로 선택한 메이크업이지 않을까 싶네요. 영화로 돌아가서 영군의 엄마는 의사인 슬기에게 영군이 자살 시도를 하게 된 이유에는 자신을 쥐라고 생각하던 할머니와의 유대가 작용한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어렸을 적을 회상합니다. 이때 어린 영군 엄마의 모습 위로 현재 영군 엄마의 목소리가 보이스오버 되는데 이 연출 엄청 기묘하죠? 영군 엄마는 순대와 곱창을 파는 요식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곱창이 유난히 친근하게 느껴진다면서 외할머니 그런 거랑 상관없겠죠? 영군이 자살하고 물으시는데 연기 톤 정말 좋습니다. 미쳤죠. 저는 박찬욱 감독 영화 속의 이용료 배우를 항상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누군가의 보호자로 등장할 때마다 아가씨에서도 그랬고 저는 또 이 배우의 연기 톤이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할머니 그런 거랑 상관없겠죠? 이 대사를 엄청 일상적인 질문, 뭐 가령 약은 밥 먹고 먹어야 되겠죠? 처럼 툭 물어보는데 연기 톤도 이게 너무 수상하고 맞아요. 100% 관련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아가씨에서도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너를 낳고 죽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수키 엄마의 유언을 수키가 머리 이렇게 묶어줄 때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 어둑한 방에서. 정말 오래 기억나는 좋은 연기 톤이에요. 저는 같은 대사여도 이용녀 배우의 목소리로 들으면 항상 왠지 모를 서늘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박찬욱 감독과 이용녀 배우는 오랜 영화적 동료죠. 박찬욱 감독이 일상에서 우리가 쉽게 만나지 못할 것 같은 좀 이상한 사람 이런 것도 다 해낼 수 있고 폭이 넓은 아주 극단적인 것들이 다 가능한 좋은 배우라고 표현하면서 이용녀 배우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용녀 배우의 독특한 연기 톤 그리고 항상 눈을 땡글땡글하게 뜨고 계셔서 말눈광처럼 보이는 눈빛이 박찬욱 감독만의 비릿한 작품 세계에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 영군이네 집에서 벌어지는 일은 할머니, 엄마, 영군이로 이어져 내려오는 어떤 정신병이잖아요. 나를 나로 인지하지 못하고 쥐, 곱창, 사이보그로 자신을 치환하는 여자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계로만 유전되거나 혹은 부계로만 유전되는 것들이 있죠. 가령 그 성씨 분석으로 범인 검거하는 사건, 뭐 대전 백합다방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Y형 색채를 보는 거기도 하고요. 이거는 되게 건조한 과학적 사실이고요. 서사의 세계에서 들여다본다면 정석영 작가의 이야기에서 이런 모계 유전 메타포가 더 증폭되는 건 유전의 과정에 남자가 아예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도 있죠. 영군이 이모부는 등장하지만 아빠는 언급되지 않고요. 그런데 아빠를 언급하지 않는 영군이 집안만 여자들이 자기를 치원하고요. 그쵸. 영군의 할머니는 분명 부엌에 발목 낀 채 살았을 거예요. 할머니가 시집살이를 하던 때는 훨씬 예전이니까 부엌에서 쥐도 많이 나왔겠죠?
나를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고 부엌대기로만 여기는 식구들보단 차라리 부엌에서 매일 마주치는 쥐가 훨씬 가족 같았을 거예요. 영군 엄마의 처지도 할머니보단 나아졌겠지만 거의 비슷했을 테고요. 마지막으로 영군이는 사랑하는 할머니가 하얀 옷을 입은 요양원 보호사들에 의해 강제로 이송되는 걸 눈앞에서 봤어요. 어린 영군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나중에 나오지만 할머니를 제외한 다른 가족과는 심지어 엄마와도 그닥 사이가 좋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이기 싫은 거예요. 더 이상 할머니를 볼 수 없고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면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라디오와 소통할 수 있는 기계가 되길 자처하는 거죠. 그리고 정석영 작가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당연하게도 저는 여성 서사, 여자가 주인공인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마냥 멋지거나 영웅으로서 활약하는 이야기들은 좋긴 하지만 엄청 끌려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결함이 있고 그 결함을 가감없이 내비치는 여자 주인공들을 더 좋아하는데 정석영 작가가 만드는 여자들은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쉬운 말로 이 여자 미친 여자 아닙니다. 슬픈 여자입니다. 같은 캐릭터들이 되게 많고요. 정석영 작가의 다른 작품들을 생각해봐도 여성 주인공의 가치관에 남성 인물들이 그다지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영화를 하나 추천하자면 정석영 작가가 쓰고 이경미 감독이 연출한 비밀은 없다라는 영화 진심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와, 저 그 영화 진짜 좋아하는데 지금 소름 돋았어요. 저 고등학생 때 그 영화 보고 너무 좋아서 심지어 이 영화도 애들이 학생이잖아요. 맞아요. 그 미술 수행평가할 때 그 영화 팜플렛 같은 거 만드는 거 뭐 하고 그랬었어요. 사실 엄청 저평가가 됐지만 진짜 명작이죠. 정말 명작이죠. 아무튼 여성이 중심이고 여성들이 공유하는 운명이지만 이걸 일종의 저주처럼 느껴지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아주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언급하게 되는 아가씨에서도 히데코의 이모나 수키의 엄마 등 모계 혈통들과 아주 비슷한 운명이죠. 각각 저택에서 소모되거나 가장 비싼 걸 훔치는 대도가 되거나. 근데 사실 자기의 운명을 비기처럼 간직하고 잘 풀릴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영군이 할머니도 사실 쥐잖아요. 네. 숨어있고 더럽고 불청결의 척도이며 이게 참 속상합니다. 상대적으로 초기 작품들은 이런 여성들의 힘이 능숙하게 다뤄지지 않는다고 해야 할까요? 박쥐의 태주도 그렇고요. 태주는 한국 영화 캐릭터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성 캐릭터인데 그냥 죽게 되죠. 맞아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반으로 딱 접는다면 후기 작품인 뭐 아가씨나 헤어질 결심, 심지어 어쩔 수가 없다까지도 여자들의 결심, 결단이 결말까지의 내용을 바꿔두는 정말 중요한 동력이 되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맞아요. 작가의 가치관 변화랄까요? 필모그래피를 통해 어떤 대상에 대한 작가의 의견이 달라지는 걸 지켜보는 건 소비자로서 되게 흥미로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주도적인 여성관 같은 긍정적인 방향이라면 더 좋은 일이죠. 한편 신세계 정신병원의 의사들은 영군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때 한 남자 의사가 예전에 자기를 쥐라고 생각하는 망상병 환자 2명이 입원했었는데 둘 다 시어머니가 무서웠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해요. 어렴풋이 영군이 집안 얘기는 가부장제 메타포가 아닐까 했는데 여기서 확신을 얻었고요. 정확히 말하면 고부 갈등이지만 고부 갈등도 어쨌든 간 가부장제에서 파생된 대물림이니까요. 근데 그 남자 의사분 박병은 배우시더라고요. 네, 저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보면서 알았어요. 이어서 박병은 의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 같은 둘이 막 탁구 치면서 놀죠. 또 다른 주인공 1순위가 등장합니다. 노란색, 파란색 셀로판지로 눈을 가린 토끼 모양 가면을 쓰고 열심히 탁구를 치고 있어요. 아, 어린 비 얼굴 참 좋더라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엄청 강아지 얼굴. 아무튼 1순은 타인을 유심히 관찰한 뒤 그 사람의 특징을 훔치는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 낮에 한마디도 하지 않던 영군은 밤이 되자 병원 곳곳의 기계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할머니의 틀니를 끼고 할머니가 요양원에 가던 날의 이야기를 해줘요. 처음에 형광등한테 막 말을 하다가 대꾸를 안 해주니까 자기 청자를 자판기로 바꾸죠. 이때 여기 형광등은 새침한 편인가 봐 하고 대사를 하는데 이게 너무 귀여워요. 저는 임수정 배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실 여자 배우고요. 대사 처리를 진짜 잘하는 배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의 파인도 임수정 배우 때문에 봤답니다. 오, 웁스.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른 것은 저에게 정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 연기를 정말 잘하세요. 네. 그 시리즈가. 그리고 임수정 배우가 이제 설정이 회장님의 후처로 들어간 격리 출신 독종으로 나오는데
정말 싫은 설정이죠. 네. 하지만 연기력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입체감이 엄청나고요. 그 독종의 사모님인데도 새침한 소녀 같고 저에게는 믿고 보는 배우 밑보배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임수정 배우 진짜 강단 있어 보이지 않나요? 저는 드라마 건블류라고 그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라는 작품 보고 좋아하게 됐는데 정말 속이 꽉 찬 배우라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연기하는 속이 텅 빈 영군이라서 더 좋은 것 같기도 하네요. 자판기에게 막 말을 걸던 영군이가 율무차 하나 달라고. 나 율무차 하나 줘봐. 이렇게 귀여워. 말을 거는데 음료가 뚝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군이가 진짜 그런 능력이 있는 건가? 하고 속았는데 사실 자판기 버튼을 눌러준 건 영군을 지켜보던 1순위였죠. 아, 이것부터 너무 로맨틱하지 않나요? 사랑의 시작이 그 율무차 한 잔이죠. 네. 아무래도 저는 율무차처럼 사랑을 대체하는 요소들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요양원을 가게 된 게 이제 영군이한테는 결정적인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자전거로 막 열심히 할머니 쫓아갔는데 그 이유가 할머니가 무만 갖고 가고 틀니를 안 갖고 가서 틀니를 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영화에서는 이런 방식의 사랑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래서 이 영화가 참 좋습니다. 맞아요. 자판기와 대화하는 영군을 이상하게 보지 않고 그냥 율무차를 뽑아주는 1순위. 본인을 쥐라고 생각하는 할머니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틀니를 챙겨주려는 영군이. 너에게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다면 아무리 미친 짓이라도 동참할게. 왜냐면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이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고치려 들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건 정말 어렵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한 치유법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 뿌리에는 무조건 사랑이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와, 근데 이런 마음, 그러니까 뭐 미친 짓, 이상한 짓이어도 나는 존중할게, 동참할게. 이게 그 라스베가스를 떠나며도 딱 이런 마음을 기반으로 하는 사랑 영화거든요. 네. 전 근데 그 영화 진짜 싫어요. 사이가 뭘까요? 물론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냥 언어화를 구태여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언어화하면 너무 확실해져서 말 꺼내기 싫어지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제가 오프닝에서 축구 얘기 굳이 안 꺼낸 것처럼 이런 감정 맞을까요? 그냥 지친다, 가라 이런 거죠. 말도 꺼내지 마라. 가라. 영군이 매일 끼고 사는 라디오에서는 한밤중에 일어나 냉장고와 보일러 소리에 귀 기울여 보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눈물겨운 것은 존재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이어지는데요. 이 말을 들은 영군이는 침대에 털썩 누우면서 나도 존재의 목적 한 개만 있었으면 하고 탄식합니다. 존재의 목적. 이 말이 영군이의 마음을 치고 지나갔습니다. 왜 만들어졌을까 난 하고 궁금해하는데 이때 박주면 배우가 연기한 왕곱단 씨의 대사가 너 그래가지고선 못 굶어 죽는다. 참 신기하죠. 영군이는 죽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네. 건전지도 열심히 막 핥고 혀 찌릿찌릿하잖아요. 귀여워. 앵꼬난 거 해결하려고 하면서 엄청 절박하게 지금 살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계속 죽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이 영화가 사랑 영화인 이유는 영군이가 딱 한 명, 1순에게만 살고 싶은 사람처럼 제대로 보이기 때문 아닐까요? 개인적으로는 이때 틀니를 빼는 영군이가 꼭 가면을 쓰는 1순위처럼 보였어요. 영군이는 하얀맨들을 죽였으면 죽였지 죽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맞죠. 살아서 하얀맨들을 죽여야 할머니를 구할 수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틀니랑 가면이 같은 의미를 가진 소품이라고도 생각했어요. 틀니는 영군이가 기계와 소통하는 매개체고 가면은 안티소셜인 1순위를 사람들과 소통하게 해주는 매개체 같았거든요.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이야기할 때 써야 하는 것과 이야기하기 위해 끼어야 하는 것 동일한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영군이는 자기가 처음 사이보그라고 자각했던 순간을 떠올리는데요. 자각과 동시에 공표했어요. 그 순대를 막 만드는 뻘건 주방에서 엄마 나 사이보그인가 봐 하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고 그냥 어느 순간 감각해버린 것처럼 연출됩니다. 정해진 운명이 이제 막 시작되듯이. 근데 여기에 영군이 엄마는 괜찮아 사이버래도 하고 대답해요. 꼭 마녀들 같지 않나요? 맞아요. 영군이는 하얀맨들을 죽여야 하는 인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일 할머니를 생각하거든요. 대사도 있죠. 사이보그요. 당신은 지금 할머니를 생각하나요? 그렇고 말고요. 사이보그 칠거지약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슬프죠. 그럼. 이 사랑은 기본적으로 슬픔이죠.
그리고 칠거지약이라는 거 자체도 뭐 이게 뭐 7대 대죄나 뭐 7종 뭐 이런 게 아니라 칠거지약이라고 말한 것도 사실 결혼한 여자를 내쫓았던 7가지 이유들이었잖아요. 맞아요. 이게 결부되니까 이 영화의 그 기이한 목의 유전이 더 부각됩니다. 또 다른 가부장제 메타포로 사용한 칠거지약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잎클로버 위에 놓인 그림책으로 설명해주는데 이 연출 정말 사랑스럽죠? 네. 칠거지약을 나쁜 순서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동정심. 두 번째, 슬픔에 잠기는 것. 세 번째, 설렘. 네 번째, 망설임. 다섯 번째, 쓸데없는 공상. 여섯 번째, 죄책감. 일곱 번째, 감사하는 마음. 영군이는 할머니를 데려간 하얀맨들, 그러니까 보호사들을 죽여야 하는 임무를 받은 사이보그잖아요. 네. 하지만 그 하얀 맨들에게도 할머니가 있을 테고 하얀 맨들이 죽으면 그들의 할머니가 슬퍼할 거라는 동정심과 다섯 번째 쓸데없는 공상. 하얀 맨들한테도 할머니가 있겠지라는 이 있겠지. 공상 때문에 쉽사리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못합니다. 1순위가 목요일 속옷을 훔쳐갔던 아이씨. 왜 하필 속옷일까요? 아 근데 이게 요일 속옷이 있는 것도 좀 웃겨요. 알약이면 안 됐나? 아 스트레스 받아요. 넘어가시죠. 아무튼 뭐 이렇게 도둑질 능력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된 영군이가 1순위에게 동정심을 좀 도둑질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씬이 명탐정 코난에서 궤도키드를 처음 만난 미란이 느낌으로 좋아요.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소녀와 뭐든지 다 훔쳐주는 소년. 좋네요. 저희 좋네요. 다음에는 명탐정 코난 감상회를 꼭. 좋습니다. 그리고 집단 상담 장면에서 텔리를 훔쳐간 걸 알게 된 영군이가 울면서 이렇게 1순위한테 몸을 돌리고 도둑놈아 하고 말하잖아요. 맞아. 전 이 장면에서 진짜 참을 수 없었어요. 임수정 배우를 데리고 이 영화를 찍은 박찬욱 감독에게 너무 큰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너무 부러워요. 김옥빈 배우를 데리고 박쥐를 찍은 거 용서할게요. 김태리, 김민희 배우를 데리고 아가씨. 아니 이분 뭐야? 사실 정말 좋은 뜻으로 고도의 여미셋이잖아요. 매 작품마다 여자 캐릭터를 이렇게 만드는데 미쳐 계신 분이니까. 그리고 영군이가 1순위한테 다가올 때 처음엔 걸어오는 것 같더니 진짜 로봇이 된 것처럼 스르륵 미끄러져 오거든요. 이런 순간의 디렉션도 너무 좋았고 1순위가 자긴 누구한테 커미션 받으면 못 훔친다. 그 사람을 오래 지켜보면서 훔치심, 그러니까 훔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훔칠 수 있다면서 훔쳐지기 싫은 척을 하라고 하는데 그 아닌 척 연기하는 영군이의 졸기력 심합니다. 이때 대사가 1순위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하고 물으면 영군이가 믿어주세요 하는데 이렇게 주고받는 대사도 너무 귀엽고요. 그리고 저는 1순위의 훔침 조건을 보면서 설애를 조사하겠답시고 며칠간 설애의 뒤를 밟은 혜준이를 떠올렸어요. 수사를 시작하는 건 사건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고 사랑의 시작은 상대를 알아가는 것이니까요. 1순위도 상대를 지켜보면서 그 사람의 특징은 뭔지, 행동 패턴은 어떻게 되는지 조사하고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모든 짝사랑 상대의 전담 형사가 되죠. 비슷한 느낌으로 그 왕가희 감독의 중경삼님도 형사들이 주인공이거든요. 그렇죠. 요즘은 소셜미디어도 발달해서 정말로 막 뒤를 따라가지 않아도 늘 뒤따라 걷는 느낌이 되기도 하고요. 저도 제가 친애하는 파니의 분비자 이야기 그렇게 보았답니다. 연락하지 않을 때도 서로 인스타 보면서 일상 공유 받잖아요. 그런 거죠. 제 일상도 더 잘 지켜봐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영화 마저 지켜보죠. 신세계 정신병원에는 여러 양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있고 초점이 이들 중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는데 영군이의 훔침 리퀘를 받은 후에는 덕천 씨에게 초점이 갑니다. 네. 덕천 씨는 약간 고이즈미 신지로 같은 캐릭터예요. 당연한 말을 하는 증상이 있고요. 뭐 고양이는 아무래도 털동물입니다. 같은. 그리고 지나치게 예의가 바르고 그러다 보니까 뒤로 걷습니다. 약간 그 테이즈 런너의 러프처럼 아무도 등지지 않고 싶나 봐요. 덕천 씨에게 이 능력을 훔쳤던 1순위는 얼마 못 쓰고 훔친 걸 돌려줍니다. 다른 사람이 뒤를 따라올 수가 없잖아 라고 화를 내면서요. 같이 걷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저 그 대사 엄청 좋아하는데 여기서 1순위가 말하는 다른 사람은 자기를 쫓아다니던 영군일까요? 항상 남의 뒤를 쫓던 1순위의 뒤를 쫓는 게 영군이잖아요. 그 동정심 훔쳐달라고 얘기하려고.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죠. 어머. 아니? 그래야만 해요. 박찬욱 피셜은 모르겠지만 파타토 피셜 영군인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네네. 좀 진정이 되네요.
덕천 씨 얘기 나온 김에 다른 환자들 얘기도 잠깐 꺼내보면 다들 일순과 영군 못지않게 사랑스러워요. 사람과 눈을 잘 못 마주치는 은영은 거울을 통해 규석을 보죠. 영화에서 거울의 반사를 활용한 장면을 되게 좋아해서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그 거울도 일주일 넘게 고심해서 고르셨겠죠? 되게 예쁘던데 거울. 100%입니다. 아, 네. 영군이와 같은 방을 쓰면서 영군이가 먹을 밥을 대신 먹어주는 곱단이는 발바닥을 비벼서 하늘을 나는 공중 비행법을 개발합니다. 솔직히 이거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저 솔직히 기억도 못함. 죄송합니다. 아. 하지만 오늘 집 가서 폼롤러 시간에 꼭 해보겠습니다. 판이네 댁까지 제가 막 날아가서 창문 똑똑 두드릴게요. 그럼 제가 요들송 불러드릴게요. 너무 좋다. 그쵸? 저희 할머니 그럼 공지를 튕겨주시는 건가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돼. 그건 안 되고요. 비행법 개발자 곱단 씨의 연적. 목소리 은영 씨는 꼭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에코 같아요. 신세계 정신병원 사람들은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인물들 같네요. 모티브를 좀 따왔겠죠? 그랬을 것 같네요. 영군이랑 일순이는 일순이라고 부르니까 일순위 같다. 좋다. 영군이의 1순위 1순? 네. 이 둘은 잠깐. 그럼 영순이는 영군이? 근데 실제로 영군이에겐 1순위가 1순위고 1순위에겐 영군이가 0순위일 것 같아요. 그치. 영군이에게 영순이는 할머니니까. 네. 어떡해. 할사모 대장이잖아요. 맞는 것 같죠? 완전히 나 지금 깨달았기. 나 알아들었기. 전달되었기. 아무튼 이 둘은 이제 훔침 리퀘가 잘 이행될지 점검을 하는데요. 보일러실에서 막 수련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못생긴 취조실, 못생긴 서고를 용납하지 못하는 박찬욱 감독님답게 알록달록 노란색, 분홍색인 배관들이 뒤로 잔뜩이에요. 근데 이때 1순위가 그 영군이 뒤에 이렇게 앉아서 싫지? 좋아? 싫어해야 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하고 막 다그치는데 저 이 씬이 왜 이렇게 에로틱하죠? 에? 지금 제가 감독님과 공명한 게 맞죠? 맞죠? 예. 저는 그런 코드는 전혀 못 느꼈는데 왜냐면 그 뒤에 영군이가 바로 뒤돌아서서 싫어 몹시 싫어 하면서 싸대기 때리고 발로 까잖아요. 그렇군요. 머쓱. 사실 뭐 좋지 싫어였으면 안 그랬을 텐데 싫지라서 그리고 또 여기 영군이가 싫어하기 때문에 말할수록 민망하네요. 제가 이래서 박 감독님과 공명 하나 봅니다.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이해해볼게요 한번. 근데 한 3번 보시면 아시게 될 것 같아요. 1순위는 이제 드디어 자기 얘기를 시작해요. 설미와 나란히 걸으며 소멸에 대한 공포를 털어놓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기 얘기 안 하던 남자가 자기 얘기를 시작할 때 그 순간을 정말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 장면 좀 인상 깊기도 해요. 엄마가 집을 나가며 칫솔을 싹 다 가져가 버린 기억이 1순위의 엄청난 트라우마고요. 네. 안티소셜이라는 낙인이 찍혀있죠. 안티소셜 소셜클럽 티셔츠가 아마 대유행했었는데 아시죠? 그 브랜드 사장이 1순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이때 설미와 1순위가 걷는 씬의 연출이 너무 좋아요. 이 걷는 간격 때문에 원근감이 생기고 맞죠. 옆에 막 탐스럽게 자란 꽃, 들풀들 키 때문에 그 뒤쳐져 걷는 1순위가 안 보여서 설미가 혼자 걷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1순위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부모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방치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긴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구나 생각하고 도둑질을 일삼았고요. 결국 재판을 받게 되는데 피고 박일수는 장차 점으로 소멸될 것이다 라는 판사의 말에 진짜 엄청 큰 충격을 받아요. 1순위가 설미와 걷는 간격이 벌어지면서 작게 보이는 건 이 대사를 표현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소멸되기 싫은 1순위는 다른 사람의 옷을 훔쳐 입기도 하고 이를 열심히 닦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정신감정에서 안티소셜이라는 진단을 받지만 1순위는 본인의 병명을 안티소멸이라고 진단 내려요. 왜냐면 소멸되기 싫어서 훔치는 거니까요. 나는요 안티소멸이에요 누나. 이거 대사 연기도 그 올드보이 유지태 같지 않아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둘이 가족에 대한 결핍이 있는 것도 비슷하고 그렇게 1순의 이야기를 다 들은 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희망을 버려. 그리고 힘내. 설미의 그 대사는 오랫동안 제가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아하는 대사였습니다. 네.
근데 제가 최근에 인터뷰를 하나 읽었는데 그냥 희망을 버려까지는 정석영 작가가 쓰신 부분이고 힘내는 박찬욱 감독이 쓰신 거래요. 아가씨의 대사도 나를 망치러 온까지는 정석영 작가가, 구원자는 박 감독이 쓰신 거라고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런 역설의 밸런스 1순위가 저희 파타토에도 훔쳐다 주면 좋겠어요. 설미가 1순위 이마에 말하면서 이렇게 밴드를 붙여주는데 그때 흘낏 볼 수 있는 설미의 손목에는 자해흔이 가득하죠. 피딱지도 있고 1순위 이마에는 상처도 없는데, 그런데 주머니에 있던 밴드를 자기 손목이 아니라 1순위에게 붙여주는 설미. 그리고는 말하죠. 1순위가 자기 이야기를 다 해준다고. 그런데 이날은 사파 증세를 보이는 설미가 전기 치료를 받는 날이고 곧 설미는 1순의 모든 이야기를 다 잊게 될 겁니다. 1순위도 그래서 설미한테 자기 이야기를 다 털어놓은 거였잖아요. 어차피 잊을 거니까. 그리고 의사들은 여전히 식사를 거부하는 영군이에게도 전기치료를 감행합니다. 그 주치의 슬기가 병실에서 대놓고 엄마랑 전화하면서 전기충격 얘기를 하잖아요. 뭐 어딜 소독해야 된다 이런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아주 오싹하고. 그러니까 치료라는 건 알지만 저희는 이미 영군이에게 동화가 됐으니까 싫어지는 장면이죠. 네. 정상성이란 무엇일까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미셸 푸코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타임머신을 만들게 된다면 꼭 만나보고 싶은 3명 중에 당당히 자리를 하고 있는데 푸코가 박사 논문으로 집필을 했던 광기의 역사가 있어요. 이거를 아주 간략하고 밋밋하게 요약을 하잖아요. 네. 사회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부와 외부가 있죠. 우리가 있으려면 우리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야 하니까 하나의 단위고요. 그럼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늘 우리가 아닌 것을 필요로 합니다. 사회는 기꺼이 타자가 되어줄 격리의 대상을 계속 탐색하고 근대는 결국 광기, 즉 비이성을 타자화해서 도시의 내부에 전시했다는 거예요. 정신병원으로. 푸코는 광기의 주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광인은 그 모든 세계에 대하여 절대적인 이방인의 지위를 가진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정상성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에 의해 발명된 타자들이 정신병원이나 기타 시설에 감금된 걸 인식함으로써 사회 안에서 자기 자리를 감각한다는 거죠. 푸코가 보기에 광기는 본질적으로 소멸이 합의되고 나서야 표명이 되는 거고요. 없어져야 한다, 박멸해야 한다. 그걸 이제 이름을 나중에 짓는다는 느낌이 있고 그 소멸을 위한 수단으로 교정이 있고 이 교정에는 물론 육체적 폭력도 있어요. 네. 유독 이 영화의 전기 충격은 설미의 케이스를 볼 때 표백이나 박멸 같은 느낌이 있죠. 되게 역설적인 이야기네요. 없어져야만 인식되는 존재라는 거니까요. 그리고 요즘 정상성이라는 개념이 자주 화두에 오르는 것 같은데 사실 시대가 지나면서 정상성과 비정상성을 가르는 기준이 모호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권적인 관점에서 정상, 비정상을 나누는 것 자체를 지양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사회의 기준에 맞춰 사는 이른바 정상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의 기준에 맞춰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정상성을 인증받고 싶어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잘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요즘 많이 받거든요. 네. 푸코가 말한 비이성을 타자화해서 도시 내부에 전시하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자기 자리를 감각한다는 게 이런 거랑 비슷한 양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전기치료를 받은 영군이의 환영에 나타난 할머니는 영군이에게 뭐라고 말을 해주는데요. 영군이는 무슨 통 안에 누워 있어서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요. 입모양으로 유추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죠. 그렇게 깨어난 영군이는 전기치료 덕분에 에너지가 엄지발가락까지 풀로 충전됐어요. 드디어 하얀 맨들을 죽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얀맨 학살씬은 정말 마스터피스라고 생각해요. 네. 어릴 때 영화관에서 보고 진짜 충격받았거든요. 달콤달콤한 로맨스 영화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총을 난사하니까 심지어 그 이미지가 손가락이 마디 하나가 똑 잘리면서 총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실타는 입 안에 있고 그게 너무 무서워서 엄청 충격을 받았었는데 특히 병원 앞에 공원 부감씬 너무 무섭고 아름답고 너무 좋습니다. 영군이 하얀맨 학살신에서 그 회전목마에서 나오는 음악이 나오죠. 맞아요. 내 감독 누군지 모르고 봐도 맞출 수 있는 장면 아닌가요? 이 섬찟한 장면 다음에 1순위와 환자 군단이 병원을 한번 뒤집어 놓죠. 근데 사실 이건 1순위의 작전이었고요. 영군이가 쓰는 독방 여포실에 감금되고 1순위는 좋다고 웃습니다. 말로는 꺼내줘라 하지만 전혀 나갈 마음 없죠. 너무 귀여워요. 그 머리 위에 이렇게 뾰족 나온 자기 머리 이렇게 똘똘똘 돌리면서
나갈래요. 보내줘요 하는데 전혀 그럴 마음 없죠. 그리고 1순위는 옆방에 있는 영군이와 대화하기 위해서 실을 연결한 종이컵을 건넵니다. 이 장면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곱다니가 공중비행할 때 사용하는 양말을 훔쳐서 영군이에게 넘겨주고 공중비행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은영이에게서 훔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요들송을 부르는데 너무 잘 부르죠? 그 장면 1순위였어요? 네. 저는 그냥 꾀꼬리인 줄 알았어요. 저는 비를 레이니즘으로 어릴 때 처음 알아서 이렇게 꾀꼬리이신 줄은 몰랐습니다. 그 JYP에서 보컬 트레이닝 빡세게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춤만큼 노래 실력도 되게 뛰어나시답니다. 그나저나 저는 항상 스크린 속에서 노래하는 가수들을 보면 그들의 본업이 캐릭터를 찍고 튀어나오면서 몰입이 좀 방해되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장면에서는 그런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저로서는 되게 희귀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순위는 곱다니와 은영이에게 훔친 기술을 전부 활용해서 쇠약해진 영군이의 마음을 다시 탄탄하게 만들어주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람이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 중 하나죠. 내 모든 걸 쏟아부어서 상대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 모든 돌봄은 다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순위 어쨌든 자기의 능력을 나쁜 거, 못된 짓으로만 생각하지 않게 좋게 활용을 하게 되는 그 계기가 사랑이라는 거. 진부하지만 우린 사실 다 믿고 싶어 하잖아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걸. 나를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바꿔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리고 그럴 때 나는 비로소 완성되는 것 같고. 헤드윅의 오리진 오브 러브도 이런 테마고요. 맞죠. 아주 유명한 대사도 있죠. You complete me. 이거 제리 맥과이어 그리고 오피스의 명대사죠. 저는 오피스에서 들었을 때 더 공명했어요. 왜냐면 그 말을 마이클이 하잖아요. 젠한테. 저는 이때 젠 표정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진짜 잊을 수 없는 장면이고 특히 그런 말을 절대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할 때 확 와닿는 뭔가가 좀 있죠. 절대 컴플릿해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공중비행에서 드넓은 초원에 도착한 영군과 1순은 허리에 고무줄을 달고 다가오는 영군이의 할머니를 발견합니다. 드디어 틀니를 전해줄 수 있게 되었지만 할머니는 틀니를 영군이에게 맡기고요. 고무줄 장력 때문에 점점 멀어지면서 다시 한번 존재의 목적을 말하려고 하는데 할머니는 문장을 끝맺지 못하고 하늘로 사라지십니다. 예상하셨다시피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의 유품을 땅에 묻고 애도하던 영군이와 1순위는 첫 키스를 나누는데요. 어쨌든 영군이는 사이보그니까 몸이 아니라 얼굴만 뒤로 돌리는 오싹한 연출이 이어지잖아요. 키스신에서도 이런 기본 설정을 놓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근데 해가 쨍쨍하게 떠있을 때부터 뉘엿뉘엿 해가 다 질 때까지 키스는 이어집니다. 한 5시간 한 것 같은데 입 다 헐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둘 다 설정상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영화에서 어린아이 같은 언행을 자주 하잖아요. 뽀글뽀글 베이비펌이나 엄마가 집에서 잘라준 것 같은 앞머리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 눈에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아이들처럼 보였어요. 그 둘이.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 하고 하루 종일 붙어있고 싶어하는 그런 거요. 맞아요. 사실 동물들도 그렇고 완전 원초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꼭 붙어있고 싶어하는. 붙어있다 못해 하나가 되고 싶어. 응? 어디서 헤드윅의 환청? 그리고 이제 사이보그지만 먹어도 괜찮아 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제목을 여기서 따왔을까요? 그리고 제가 앞에 얘기했던 이 영화의 사랑 방식이 여기도 나오죠. 자기가 사이보그란 영군이에게 네가 왜 사이보그야 너 사람이잖아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너 그거 해 근데 밥은 먹어 하는 1순위. 이 사랑 어쩌면 좋죠? 그 사이보그지만 먹어도 괜찮아 이 대사 너무 좋죠. 네. 안부 인사를 밥으로 하는 한국인 맞춤 대사 같기도 하고 인간이 싫어서 존재 목적이 없어서 사이보그라고 생각하는 거 다 괜찮아. 하지만 일단 밥부터 먹자 하는 위로 같기도 해요. 제가 실제로 여러 이유로 힘들어하는 친구들한테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그래도 밥은 먹어라는 말이거든요. 사람이 힘들면 첫 번째로 읽는 게 입맛이잖아요. 그 다음이 청결이고요. 1순위의 위로 덕분인지 영군이는 할머니가 해줬던 동치미를 떠올리며 입맛을 싹 다십니다. 그래서 곱다니가 급식에 나오는 동치미 물을 자기 것까지 맛깔나게 씹을 때마다 쳐다본 거였죠. 너무 아기 같아요. 1순위는 어떻게든 영군이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보물처럼 아주 소중히 여기던 엄마의 사진이 들어있는 사진함을 라이스 메가트론이라는 기계로 만들어요. 아까 얘기했던 나의 모든 걸 바치는 사랑의 모습이 여기서도 보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살리려고 갖은 노력 다하는 우리 1순위 정말 기특해요. 이 라이스 메가트론은 영군이가 쌀밥을 냠냠 먹으면 그걸 사이보그를 위한 에너지로 전환을 해주는 기계죠. 이 라이스 메가트론을 만들어주는 이 남자 정말 어떡합니까? 자기 상처를 가지고 영군이 상처를 치료해주잖아요. 맞아요. 동시에 이 사랑이 일순의 사랑도 치유를 한다는 엄청 직접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엄마 사진을 떠나보내잖아요. 네. 기꺼이 포기할 정도로 영군이를 사랑한다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랑이 일순이도 구원하게 되고요. 바로 그겁니다.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고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나눠보지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버림받은 1순위는 영군이를 도우면서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떠나보내는 방법까지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면 깨닫겠죠? 아, 내가 그때 그런 걸 배웠구나 하고요. 그리고 사실 1순위는 병동 환자들도 치료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덕천이의 겸손함을 훔쳤더니 덕천 씨가 그동안 마음에 쌓여있던 불만과 욕을 내뱉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요. 좀 심하긴 하지만 너무 좀 너무 성격이 진짜 안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좀 과하긴 하죠. 근데 어쨌든 아까 1순위가 점으로 소멸될까 봐 남의 옷을 훔쳐 입으면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병동 환자들의 무언가를 훔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행해지는 행동일 텐데 이게 결국 영군이를 살리고 본인의 상처와 트라우마도 치유한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제 삶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인간이 이루는 사회에 속해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하고 아파하고 단단해지니까요. 그래서 나는 안티소셜이 아니라 안티소멸이라고 했던 대사가 계속 기억에 남네요. 비록 사람들은 내 존재를 인지하지 못해도 나를 사회 부적응자라고 불러도 사라지고 싶지 않다. 땅에 발을 굳게 딛고 존재하고 싶다. 지금 파니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뿌리를 각자의 자리에다가 박아내리고 가지로 서로를 안아주는 나무들이 생각났어요. 결국 영군과 1순위 마음을 나누는 장소도 숲이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겉돌던 두 사람이 이제야 결국 자기답게 흙에 뿌리를 내리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1순위는 영군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행복도 조금 욕심을 내게 됩니다. 영군이가 밥을 먹어서 사라지지 않고 늘 내 옆에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사랑에 빠진 1순위는 세상에서 가장 창의적인 남자가 됩니다. 소멸이 두려운 1순위 눈에 영군이가 소멸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그것만은 막기 위해서 창의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이어서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라이스 메가트론을 영군이에게 이식하기 위해 너무 말라서 척추 모양이 그대로 드러난 영군이의 등에 문을 그려주는 장면. 아, 이 장면 진짜 세기의 로맨스 장면입니다. 한국 영화 백선?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1장이 있겠네요. 아, 1장입니다. 이 등씬 조영욱 음악감독의 배경음악까지도 진짜 너무 좋아요. 네. 그 외 또 박찬욱, 정석영 작품인 박쥐의 그 상현이 태주에게 신발 벗어주는 장면 같기도 하고요. 상현보다는 1순위 사랑을 좀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아, 무조건이죠. 저는 이병률 시인의 아주 넓은 등이 있어라는 시를 떠올렸습니다. 달도 창란도 내려놓고 기대봤으면 하는 구절이 있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아끼게 되면 특히 연인관계로 발전했을 때 그 사람이 나와 더 닮았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상대의 일상에 참견하게 되고요. 근데 1순위는 영군이가 사람이라는 걸 잘 알면서도 정신 차리라면서 굳이 태클 걸지 않아요. 아무런 기계장치도 달려있지 않은 그저 앙상하기만 한 등을 한번 쓸어내리고는 문을 그려줄 뿐이에요. 저는 그 손으로 이렇게 어루만지는 장면이 너무 좋더라고요. 참을 수 없는 거죠. 한번 쓰다듬어주고 싶어서. 여기선 혹시 에로틱한 거 못 느끼셨어요? 아, 지금 참으려고 했는데 들어갈까요? 아, 노노노. 제 감동 망치지 마세요. 아, 그리고 건설업 알바까지 했던 1순위가 현실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영군이가 이 동화 같은 망상을 현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나도 기꺼이 너의 동화 속 주인공이 되겠다는 어떤 선언 같은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 너무 좋네요. 이제 잔혹동화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드디어 영군이는 밥 먹이기 1타 강사 1순위의 커리를 타기 시작합니다. 오프닝에서 영군이가 들었던 작업 지시와 똑같이 1. 숟가락을 잡으세요. 2. 밥을 푸세요. 이렇게 지시받는데 결과는 한참 다르죠. 물론 오프닝에서 영군이가 했던 일이 자살하려는 게 아니라 에너지 충전하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남의 눈에서는 자살 시도로 보였을 뿐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진짜 죽을 뻔하기도 했고. 그리고 식당 안에 다른 환자들도 1순위의 지시를 따르는데
이것도 오프닝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같은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던 작업자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고슬고슬한 아주 맛난 쌀밥이 영군이의 입에 들어가기 직전 영군이는 숟가락을 댕그랑 떨어뜨리고 밥을 먹었는데 라이스 메가트론이 안 움직이면 어쩌지? 하는 걱정에 잠깁니다. 이때 1순위가 딱 나타나면서 전화해 AS 출장 간다. 보증기간 평생이야 하면서 하트가 그려진 명함을 내미는데 저 이런 남자 필요해요. 사실 남자 아니어도 되고 연인도 아니어도 돼요. 그냥 평생의 운을 다 써서라도 이런 사람 한 명만 곁에 두고 싶습니다. 그게 사실 평생의 운이 필요할 만큼의 어떤 복이죠. 네. 너무 좋네요. 저는 여기서 만약에 그러면 내가 갈게가 아니라 출장 간다. 이렇게 진행형으로 바로 확실하게 말해서 더 좋아요. 평생 사랑할 거야? 진짜야? 너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라이스 메가트론 제작 및 수리 전문가 박일순이야? 지금 주례 선생님 되신 것 같은데. 네. 보증기간 평생? 근데 평생은 정말 긴 시간인데요. 영어는 정말 긴 시간이라고요. 그럼요. 오늘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영군이의 사랑 방식은 할머니에게 물을 깎아드리는 거죠. 100마디 말보다 더 잘 이해되는 사랑의 행위일 것 같아요. 굳이 이러이러해서 물을 깎아줬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죠. 사랑하니까 물 깎아준다 나는. 근데 이게 출장 간다랑 완전 통하잖아요. 그러니 1순위 라이스 메가트론 만들어줬을 때 바로 이해하지 않았을까요? 뭐 1순의 말을 믿어서도 있지만 사실 밥을 먹는 건 얼른 하얀 맨 다 없애야 되기 때문이긴 하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 순간에 사랑받고 있다는 건 느껴졌을 것 같아요. 이 감각은 그 어떤 것도 우선하는 감각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1순위가 트릭을 좀 썼죠. 그 애기들 이 뽑을 때 5 세고 뽑는다고 해놓고 3가지만 세고 당기는 것처럼요. 저도 당해봤는데. 다 당해봤죠. 이렇게 영군이 밥 먹이기 프로젝트에 성공한 1순위는 영군이 할머니의 소지품이 묻힌 곳에 자기 엄마의 사진함도 같이 묻습니다. 이젠 엄마를 떠나보낼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영군이는 입모양으로만 기억하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을 너무너무 듣고 싶습니다. 작별인 사러 오셨을 때도 그 규석씨 고무줄 때문에 할머니가 날아가 버려가지고 못 들었잖아요. 이거 정말 슬픈 장면인데, 아니 슬픈 장면이 될 수 있었는데 할머니 허리에 고무줄을 묶고 날려버리는 이런 결단 정말 곤란합니다. 우리 할사모는 영원히 이 장면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편집하라. 그렇게 할머니를 보낸 영구는 할머니 입모양을 단서로 문장을 유추해봐요. 1순위와 함께 도출해낸 문장은 넌 핵폭탄, 존재의 목적은 세상의 으짱 10억 볼트 필요. 이걸 이제 제대로 된 말로 옮기면 넌 핵폭탄, 존재의 목적은 세상의 끝장 10억 볼트 필요예요. 그래서 일순과 영구는 그 말을 따라 10억 볼트 번개를 맞으러 갑니다. 저만 맷제이 생각한 거 아니죠? 번개 맞으러 가실 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까딱하다가 백투더퓨처 너바나 더밴드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일순이랑 영군이한테는 과거가 더 지옥이잖아요. 그런 일 절대 벌어지면 안 됩니다. 할머니의 말 중 핵폭탄이라는 단어를 본 일순이는 터지긴 왜 터져 젊은 아가씨가 어떻게든 살아야지 라는 말을 하는데요. 앞서 설미가 말했던 희망을 버려 그리고 힘내 또 이 시퀀스에서 1순위에 의해 2번 반복돼요. 제 귀에는 같은 뜻을 가진 문장으로 들립니다. 이 영화의 치유자 역할을 하는 1순위의 입을 빌려 2번 반복한 것도 의도가 있을 것 같고요. 1순위는 희망을 버려 그리고 힘내 라고 말한 후에 이제 뭐하나 하고 영군에게 묻고 영군이는 양말 젖은 것부터 벗자 하고 답합니다. 희망이 없을 땐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 희망이 없어도 밥은 먹자. 그리고 치아는 소멸되면 안 되니까 양치를 열심히 하자. 이렇게 이 영화의 주제를 한 번 더 짚어주는 것 같았어요. 번개를 기다리는 둘은 소꿉놀이 하듯이 뭔가를 막 요리하고 있죠. 뭔가 길냥이들 같고 귀여워요. 엄마 아빠 놀이하는 초등학생들 같고. 귀여워. 근데 이때 둘이 막 호펠 쓰는데 이 시절에 캠핑 그릇은 이게 국룰이었죠. 네, 무조건이죠. 이거 뚜껑에 라면 건져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추베르. 막 가볍잖아요. 저희 집엔 아직 있어요. 진짜요? 네, 캠핑템도 엄청 빠르게 발전했을 텐데 요즘은 뭐 쓸지 궁금하네요. 이때 그 코펠의 막에 까맣게 달랑달랑한데 이거 자주 부러져요. 그렇구나. 이걸 못 찾아서 1순위가 막 종이도 아무데나 버리고 껌도 막 뺏는 사람이 제대로 돕겠어? 하는데 영군이가 그 사람이라는 지칭에도 사이보그인데요를 안 해요.
엄마한테는 자기가 계속 사이보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와 다르게 굳이 사이보그라고 말하지 않아도 1순위는 자기를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이 둘은 존재의 목적을 알아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왜냐면 1순위랑 영군이가 유추한 할머니의 답이 정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영화도 그걸 제시하지 않았다고 저는 느꼈어요. 확실히 존재의 목적을 알 때까지 함께 견딜 사람을 찾아낸 결말 같은 느낌이 조금 있죠. 맞아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아침에 이제 출근 준비할 때마다 문득 나에게도 존재의 목적 하나만 있었으면 하는 그 영군이의 말을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일상에 집중하다 보면 저 대사는 어느새 밀려났고 그날 제 하루 내내 열심히 상호작용한 사람들만 그 순간들만 남는 밤이었어요. 아침에 오면 다시 저도 거울을 보면서 이들이 눈물겨운 것은 존재의 목적이 있기 때문 이걸 생각하곤 했지만 너무 좋죠, 목적을 몰라도 결과를 낼 수는 있죠. 행복할 수는 있어요. 네, 솔직히 존재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존재의 목적이란 건 요즘 우리말로 바꾸면 존재통이잖아요. MG하다. 존재통만큼 쓸데없으면서 정신을 괴롭게 하는 것도 없죠. 영군이가 왜 정신병원에 입원했겠어요? 다 존재통 때문입니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특히 연말, 연초 조심하세요. 봄, 여름, 가을 다. 하지만 제가 쓸데없다고 말한 이유는 영군이처럼 눈썹이 하얗게 살 만큼 고민해봤자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삶이 힘들 때 어떤 이벤트를 목적지로 두곤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밴드의 공연이나 또 오랜만에 보는 친구와의 약속 이런 거요. 그런 거를 목적지로 두고 일주일, 2주일, 뭐 한 달 이렇게 살면 또 버티듯이 잘 사라지더라고요. DMZ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죠. 맞아요. 그리고 사실 목적이 있는 존재에 살 만큼 오싹한 것도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다면 그 이유를 달성하면 끝이잖아요. 이건 굉장히 비윤리적인 소모입니다. 우리는 모두 존재의 목적을 탐구하려고 하지만 먹히기 위해서 자라는 가축처럼 목적이 있다는 건 정말 잔인해요. 결국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사르트르의 말이 오늘도 아주 유효합니다. 그냥 사세요. 될 수 있는 한 재밌게 사세요. 그게 짱! 진짜 맞습니다. 구병모 작가의 파과 외전 파쇄에 나오는 제가 삶의 모토로 삼고 있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생각은 매 순간 해야 하지만 생각에 빠지면 죽어. 생각 많은 분들은 이 문장 꼭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진짜 또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앞서 제가 영군이가 자기를 사이보그라고 생각한 이유는 할머니를 강제로 이송한 하얀맨들, 그러니까 인간이 싫어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까 할머니 자체가 영군이가 살아가는 이유였을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이름 얘기하면서 영군이의 영순이는 할머니잖아요. 이렇게 했던 맞아요. 것처럼 할머니를 잃었으니까 존재의 목적을 잃었고 존재의 목적을 잃은 인간은 인간일 수 있나? 아, 그러면 난 사이보그인가 보다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답을 찾지 못한 일순과 영군이 부디 서로의 존재의 목적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갑자기 너무 슬퍼서 도저히 여기서 끝맺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쩌죠? 할머니도 나는 인간이 아닌가 봐 느꼈다면 안 와. 할사모. 집합이다. 할머니 안아. 나. 미장센이 좋고 1순위와 영군이가 귀엽고 근데 내용은 머리에 잘 안 들어오고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단순하고 난해한 영화일 수 있지만 저는 이 영화가 정말 수많은 레이어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말할 거리가 나오는 영화 같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에 빠지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깁생은 이 정도로만 해두겠습니다. 이렇게 영군과 1순위 저에게로 왔습니다. 저는 영화를 통해 묘한 두 사람을 만나는 체험이 늘 즐겁습니다. 되게 다양한 관점에서 관람할 수 있는 영화예요. 로맨스 영화일 수도 있고 가족 영화일 수도 있지만 존재의 목적을 찾아 헤매는 이야기라는 관점에서 보면 큰 위로를 얻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에 넷플에서 내려가니까 그 전에 놓치지 말고 꼭 보세요. 한국 영화의 숨겨진 보석,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파이팅! 아니 복식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이거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엠버서더신가요? 시켜주면 열심히 합니다. 지금 돈도 안 받고. 네, 무페이로 열정페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 다음 영화는 뭐죠? 아시아권 영화 한 번 더 건드려줘야겠죠? 존재의 목적을 찾아 헤맸다면
우정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한 마리의 하이에나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긴 두 마리가 나오는데요. 바로 네오소라 감독의 해피엔드 준비했습니다. 이제 파니와 교대로 앰버서더 활동을 하는 제가 다음 주에는 해피엔드 앰버서더로 찾아오겠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오랜 지병이 있는데요. 바로 일본 영화, 일본 드라마를 못 본다는 것입니다. 저 이거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좋은 작품 많은데 알마가 언젠가 느낄 수 있는 때가 오길. 아주 마법처럼 8분이 지나면 잠들어버리곤 해요. 8분 카레다. 전 심지어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도 8분 보고 잠들었다가 다시 봤어요. 그건 좀 심하다. 그게 지병입니다. 그러네. 네, 백인의 사랑도 8분 보고 잠들었다가 마저 봤고요. 제가 1순위처럼 치유사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요들송 꼭 불러주셔야 돼요. 오케이. 할머니 고무줄은 금지. 절대 안 돼요, 진짜. 하지만 제가 눈을 부릅뜨고 극장에서 엔딩 크레딧까지 다 본 일본 영화가 바로 해피엔드입니다. 근데 이때도 들어가기 전에 같이 본 사람한테 언니 나 잠들 수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깨워줘야 돼? 라고. 심지어 이때 그 졸업 논문 쓰던 시기라서 되게 바쁘시던 머리만 대면 자던 시기였거든요. 저는 이 영화로 일본을 알았으면 지금쯤 가서 산다고 나 갈 거라고 난리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마 행정처리 답답해서 8분 살고 돌아오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해피엔드 이 영화 재개봉도 했으니까 극장에서 보시고 감상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2주 뒤에 또 떠들러 오겠습니다. 7월 15일에 만나요. 안녕.